문제 한번 풀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거기 뭐 막 평상시에 평일에 뭐 물론 공부 열심히 하셔도 좋겠지만 그냥 수업 시간 내에 그냥 여러분 공부하시고 딱 거기서 끝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그냥 푸는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한국사라든지 그쪽에 컴퓨터 일반 쪽에 많이 좀 치중을 하시고, 이게 저도 이게 수업을 하면서 약간 좀 딜레마인 게, 어차피 이게 시험이 나오면 이제 공고가 나오면 그 해당되는 내용 파트 부분이 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같은 일반 이론 쪽은 거의 바뀌는 게 없는데, 나중에 이제 상품 파트라든지 그런 쪽은 이제 막 바뀌고, 그 다음에 막 이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도 막 바뀌듯이 그때 이제 딱 개정 딱 되는 순간, 공고 딱 되는 순간 그때 걸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시험을 공부를 하기보다는 준비를 하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개정되기 전이랑 개정된 후를 갖다 같이 한번 보니까 딱 개정된 거 있잖아요. 그게 머리에 딱 기억에 많이 남고, 그게 또 주로 출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또 새로 들어온 거, 그런 것들. 작년에 작년에 보면 그 체크카드 파트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머리 너무 아파요. 뭐 체크카드 종류별로 뭐 그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시험에 그래서 이제 뭐 나오면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용하는 거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또 한 문제 나와가지고 그것도 같이 이렇게 건지듯이 어떤 건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재는 지금 안 나왔는데 법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법령 관련해가지고는 나중에 저기 한번 정리하는 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험에 되게 마음이 좀 안타까웠던 게, 다 해드렸는데 법령 파트를 좀 정리를 안 해드렸어요. 법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왕이면 법조문을 좀 봤던 분이라면 그래도 공부하기가 좀 수월한데, 처음 혼자 보시려면 그게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법조문 자체가.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대신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좀 대처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딱 지문 하나 나왔더라고요. 딱 지문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근데 지난 시험에서는 보면 지문이 한 문제 정도, 지문 한 5개, 6개 정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넘치도록 준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이 주말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라도 더 이렇게 건져 가셔야 되니까, 오늘 오신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배워가시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여러분 한국사하고 그 컴퓨터 일반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그냥 만약에 시험이 난다면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커리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그렇게 큰 손해는 없을 겁니다. 다음에 효율적으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제 거 공부해가지고 제가 떠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 컴퓨터 상식은 어차피 좀 한시적으로 수업을 하는 거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강사분들 제가 이거 좀 마이크 끄고 말씀해도 될 것 같은데, 있잖아요. 유명 사이트에 이제 강사님들 보면, 그 강사님들 중에 예전에 보면 한 다리 건너가지고 같이 옆에서 공부했던 분도 막 계시고, 또 학교 선배님도 계시고 막 그런데, 다들 막 다른 과목 수업하다 갑자기 막 의뢰받아가지고 막 급하게 그렇게 하시던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좀 천천히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서술이 길었고, 자.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저희 여러분들 45페이지죠. 45페이지 그 밖에 오픈 서비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따로 공부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수업 시간 내에 좀 이렇게 복습도 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프린트홈을 그때 저희가 내려드렸던 프린트물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핵심만 한번,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또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좀 한다는 생각에,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편의 의의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본이잖아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좁은 의미라고 하는 거, 키워드만 보시면 돼요. 자, 키워드에다가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그 밖에 물건을 보내는,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고요. 넓은 의미라는 것은, 자, 우편 간서,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편 간서가 하는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라는 이런 키워드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떤 눈에 보이는 걸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체를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 정기적인 방법으로 정보 전달하는 전기통신하고는 구별된다라고 그랬고, 자, 우편 사업은, 자, 우리 민간에도 맡겨도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대다수
국민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그리고 어떤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 기업, 그래서 정부 기업이다 보니까 너무 이게 기업적인 측면에서 효율성만 추려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적자가 났을 때도 다른 또 데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클라크에 따르면 여기는 1, 2, 3차 산업 중에 3차 산업, 3차 산업이긴 하지만 특히 노동이 많이 소요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동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 인건비 같은 게 부담이 된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우편 이용 관계 관련해서 자, 우리 법적 성질은 자, 우리 권력적인 측면에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사법 관계로 본다라는 거. 사법 관계로 본다는 것의 의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체국하고 우편 이용 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소송으로 간다?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민사 소송으로 간다. 그 다음에 우편 이용 관계자와 관련해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뭐냐면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둘이 있어요. 계약하는 당사자가 둘이 있지만 그것을 혜택을 보는 건 누굽니까? 따져보면 수취자가 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실 게 우편 이용 계약자라는 것은 누굽니까? 우편 간소와 발송인이고요. 그 다음에 우편 이용 관계자. 넓게 보면 거기다 뭐까지 포함된다? 수취인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까지 꼭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라는 거. 여러분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성립 시기. 계약이 성립이 돼야지 뭡니까? 내가 우표를 보냈는데 그게 제대로 도달이 안 한다든지 파손됐다든지 그런 것들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립 시기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체국 창구의 접수, 그다음에 우체국에 투입한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체국에 투입하면 나로서 어떤 역할은 다 한 겁니다. 우체국에 투입했는데 갑자기 동네 친구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채통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파손했다. 그러면 뭡니까? 벌써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편 관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방문 접수 집변이 왔을 때는 자, 우리가 물건을 주고 거기다가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 그때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우편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자, 국가경영, 그 다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 경영이랑 관장이랑 큰 막 차이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장이라는 것은 뭐 경영 주체, 소유 주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말 자체가 시험엔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경, 국가가 경영한다. 국경, 그다음에 장관 이렇게 좀 기억하십시오. 그다 국가 할 때 국자, 그다음 경영할 때 경자, 그다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할 때 장자, 그리고 관장할 때 관자 해가지고 국경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 이런 식으로 좀 한 번만 딱 쓰시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모든 국민에게 그렇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자, 그래서 우리 서신 송달 독점권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서신에 관련해가지고 송달하는 것은 독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서신의 범위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특히 독점 대상이 서신인데 그 서신에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편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외되는 대상들 요거는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큰 줄기에서 여러분들 뭐 보면 뭐 전기 간행물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뭐 책이 서적이죠. 서적. 그 다음에, 뭐 상품 안내서 이런 것들인데, 그 요건들도 좀 꼼꼼하게 보시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뭐, 여러분들,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뭐 찾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을 거예요. 다만, 아까 책의 요건 있잖아요. 뭐, 표지를 갖다가 제외하고, 자, 48쪽 이상이고, 그 다음에 발행인이나 출판사나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 다음 반드시 쪽수가 표시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갖춰졌을 때 서신, 송달 독점에 제외가 되는 어떤 그 서적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여기 있는 조문들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개정이야 여러분들 수시각각 바뀌고, 개정 순서에 큰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이게 돌아왔던 순서, 제정됐던 순서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별정우체국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체국 창구 위탁에 관한 법률, 네 번째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우편법이고, 우편법이야 뭐 기본적인 사항이다라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별정우체국법에서 이게 별정우체국법이 별정우체국 마련을 위한 근거 법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별정우체국이 계속 진행되면 되기는 하지만, 근데 이것도 보니까 한계가 있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다? 자, 우편 취급국을 갖다가 여러분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별정 우체국의 어떤 제도의 어떤 보완, 그러니까 한계의 보완을 위해서 뭘 만들었다? 우편 취급국을 만들었다.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뭐 제 문제집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편 취급국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별정 우체국을 만들었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정 우체국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편 취급국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보니까 그 우편치국구 같은 거 참 많더라고요. 조금 우체국에 보면 우편치국구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이제 따로 정리된 걸 좀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해가지고 각각의 법률의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 한번 기출이 됐던 거니까 내용 정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국제법규 같은 경우는 그 큰 글씨 있잖아요. 그다음 UPU 조약, 뭐 APPU 조약, 그 다음에 다자간 협정, 양자 협정, UPU 조약이라든지 APPU 조약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회원국들에게 있잖아요. 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조약이고, 표준 다자간 협정, 양자 협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들끼리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조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게만 효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 국가와 어떤 우편 교류에 관한 어떤 실무를 교환하고 싶다. 그러면 당사자끼리 조약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따로 뭐 기구를 뭐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냥 큰 글씨 정도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 뭐, 조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 모두 다 다행스럽게 공통점이 뭐다? 그것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있습니다. 장난 같지만 벌금이라는 거. 근데 실제로 이거 벌금 물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는 거 좀 보십시오. 뭐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 과태료랑 벌금이라는 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벌금은 여러분들 정가가 남는 거고 과태료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과태료를 내면 그냥 뭡니까?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과태료라는 것은, 벌금이라는 것은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의 벌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편 사업본부장이 야, 너 조력 청구 방해했으니까 50만 원 벌금 낼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형벌이라는 것은 독립기관인 법원에서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세요. 길거리에서 무상 판결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판사가 와가지고 너 과태료 5만 원 이렇게 하던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찰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서장이 그렇게 대신 내리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 과태료에 대해서 난 도저히 못 내겠다. 그럼 불복하면 법원에다가 정식 소송 청구하면 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 과태료랑 벌금이라는 의미 자체가 되게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조력 청구권과 관련해가지고, 운송 요구권과 관계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보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임의 규정인데, 이거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 운송을 해주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필수적 기준이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제목 정도, 그 우편 사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특례를 갖다가 인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밑에 17페이지 8번 보시면 제한능력자 행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되게 압축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를 하면서 가지고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뭡니까? 법정 대리인이 우리 아들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노트북을 샀습니다. 나 이거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우편 이용관계, 이용계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들이 내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완전한 능력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는, 자, 여기 보시면 제한능력자 관련해서 미성년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뒤쪽에 나와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정도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뭐, 피특정 후견인까지 있긴 한데, 자, 피성년 후견이라는 것은, 자, 우리 강순이, 강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꽃을 꽂을 정도로 그냥 정신적인 상태가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심신상실에 있는 상태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 가정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요. 이 친구 그대로 내버려 둬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강순아, 내가 사탕 하나 줄게. 너 집에 있는 컴퓨터랑 바꿀래? 그럼 해 하면서 좋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원에다가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어떤 선고를 하면 그때부터 제한 능력자가 돼서 반드시 그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그 피한정 후견인은 자, 광순이 강돌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가끔 광순이 강돌이가 되는 정도. 그러니까 심신 미약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좀 그렇지만 미친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맛이 좀 가끔씩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또 낭비백이 되게 심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라고 보긴 그렇고 자, 가장인데 월급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근데 매달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매달 뭡니까? 180만 원씩 기부하고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사진 찍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는 좋겠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여행위라든지 뭐 어떤 법률행위에 대해서 좀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거
뭐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선고를 하면 이제 요 또 다른 가족들이나 제한능력자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각각의 의미는 좀 다르지만 그거는 나중에 금융 쪽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내가 피한적 후견인인데 제가 우편 이용 계약했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리나 동의를 안 얻었다고. 근데 이런 논리는 뭐까지도 마찬가지다. 의사 무능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무능력자는 의사 무능력이나 말 자체가 뭐냐면 어떤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능력. 대표적인 게 만취자들 아니면 심한 정신병자들 아니면 유아자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도 마찬가지 의사 무능력자도 자신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우편 이용계약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근데 마지막 2번 쪽에 보면 우편 이용 관계에서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했는데 그 법률적인 잘못이라는 말에 제가 그랬지만 그 민법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기나 강박이나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 창구 접수 아저씨가 야 너 비싼 이거 보내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협박해가지고 애가 겁이 나가지고 했다. 그럼 나중에 뭡니까? 저 아저씨가 저를 강박해서 이런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미성년자인데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지만 뭘 이유로? 이런 법률적인 잘못, 그러니까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편물 같은 경우는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헌법, 우편법,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자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항상 보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재소자들 이런 친구들이 우리 안에서 오히려 사회에 어떤 혼란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뭘 합니까? 교도소장이 그 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검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검열을 하더라도 뭐다?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신 독점권 관련해가지고 자, 이 독점권의 범위 자체 이게 중요하다 했죠. 무조건 우리가 서신이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무게가 350g 이하 통상 요금의 10배 이하인 서신. 자, 이때 서신에는 350g 이하 통상 요금의 10배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등기 이런 것들은 자, 서신 독점권의 범위에 들어가고 서신 제외 대상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서신 독점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는 특수한 제도다 이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한 미스였는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이거 하고 있다. 그냥 한번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는 아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우편 서비스는 크게 보편적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특히 요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에 나누는 기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2kg, 20kg이라는 거 정도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이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2kg인 어떤 통상 우편물 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제가 2kg짜리 통상 우편물을 갖다가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우체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편 우편 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두 누구나 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적 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각 지역 사정이나 우편의 어떤 재정 사항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거 안 해줬다고 내가 우체국에서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어떤 서비스 대상 정도 그렇게 좀 보시고 그러면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갖추기에서 뭐 체계적인 조직, 적정한 요금, 뭐 고시 알릴 것. 그래서 요 세 개 저 밑줄 친 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체계적인 조직, 적정한 요금, 특히 고시로 알린다라는 거. 고시로 알린다는 건 뭡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하게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만 요거 적용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고시로 널리 알린다라는 점에서 고시라는 것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와 관련해서 그 서비스 대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좀 봐두시고 그래서 우리 팩스 자, 우리 우체국에는 왜 팩스를 안 보내줘요?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우체국이 사정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서비스 대상까지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배달 기한과 관련해가지고 자, 배달 기한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다음에 이길이니까 다음 날이겠죠. 그 다음에 등기도 다음 날, 그다음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접수한 날에 8시, 저녁 8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 선택 같은 경우는 자, 이틀이 더 플러스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송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너무나 큰 적자가 심하겠죠. 편지 한 통 보내려고 막 섬에 막 배가 뜨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간, 오지, 도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외를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나중에 우리 이제 교재가 나오면 규칙 13조 14조인가요? 14조를 보시면 그 예배 규정은 딴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아까 우리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며칠이라 했습니까? 3일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밑에 보시면 예외 보시면 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일간신문하고 간보 같은 경우 간보도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 알려줘야 되고요. 일간신문 있잖아요. 여러분 한 3일 지나가지고 받아본 일간신문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예외가 요거 주 5일 이상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랑 간보 같은 경우는 비록 통상 우편물로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배달할 수 있다?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좀 세상을 좀 다르게 산다 그러면 한 3일 전 소식을 최신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의 대상, 그게 아까 말했지만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통화, 그리고 뭐까지 포함이 된다? 소형 포장 우편물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까지 그렇게 구분하시고 그 외의 물건들은 다 소포품물입니다. 그래서 규격 우편물의 요건 관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봉투, 엽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수치들은 일단 지금은 그냥 가볍게 좀 봐두십시오. 근데 나중에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수치까지도 묻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자, 이런 거 좀 암기를 그때는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검장 요건, 그 다음에 뭐, 색상, 뭐, 재질, 뭐, 지질이죠. 종이의 재질이니까, 지질, 뭐, 불투명도 이런 거, 꼼꼼한 것들, 숫자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그때 나중에 다시 한번 이해했다고 할 때, 그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소포품물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말했지만 통상 우편물 이외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물건. 그래서 물건. 특히 백지 노트 같은 경우는 자, 그거는 서신이 아닌 소포. 그러니까 소포로 취급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물건은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품물로 규격에 따라서 크기, 규격에 따라서 구별되고요. 원래 소포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뭐 어떤 편지 같은 거 담으면 안 된다라는 거. 다만 이제 뭐 우리 물건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감사 인사 표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정도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포품물의 접수와 관련해서는 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제일 먼저 접수하고 그 다음 요금을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보시면 뭐 들었어요? 뭐 들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도 안 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럼 뭡니까? 계피를 요구합니다. 자 열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써야 안 열어보면 그때 뭐 할 수 있다? 접수 거절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거는 임의로 수상하다고 열어보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 권직적으로 임의로 열어보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과 관련해가지고, 자, 뭐, 요금은 여러분들 뭐 현금을 내든 신용카드를 내든 어떤 것도 상관없고요. 다음 증납, 후납, 뭐 상황에 따라서 다 가능하다. 큰 뭐 논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 착불은 당연히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수취인한테 받고, 그걸 이제 요금을 징수하고 세입 처리를 한다라는 정도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등기 소포와 보통 소포 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뭐 차이들 그 공통점하고 차이점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둘 다 영수증은 둘 다 교부가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뭐 우편 납부 방법과 관련해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등기를 한 것들을 전제로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발송 기록이라든지 어떤 전달 과정들이 기록이 되는 게 바로 등기소포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우표를 납부하는 거는 등기소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우리 합니까?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첩부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그냥 등기, 등납, 일첩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의외로 나중에 하다 보면 제가 막 두 문자를 만드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가끔씩 그 두 문자를 생각하면 뭐 기억이 막 나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화학 기호 같은 것도 막 그 두 문자라든지 우리 학생님께서 가르쳐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보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찰 수업을 하잖아요. 경찰 수업을 하다 보면 두 문자를 너무 많이 이렇게 만들다 보면 뭔 두 문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 내가 꼭 모르겠다 싶은 것만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게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만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자 첩부예요, 납부예요? 납부. 그 다음에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첩부. 여기 꼭 기억해 하십시오. 그래서 등납 안 되면 등납이라도 좀 기억을 하십시오. 등납 뭐 친구 이름을 등납으로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체국 택배 여러분들 뭐 우체국 택배야 여러분들 뭐 택배 차량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택배는 큰 논점은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 계약 개별 택배, 계약 택배 정도 그렇게 구분하시고 계약 택배 같은 경우는 뭐 다량 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쇼핑몰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뭐 거의 이제 계약 택배로 하겠죠. 근데 계약 택배 한번 보시면 그 우체국과 어떻습니까? 일단 사전 계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개별 택배와 요금이 조금 달라요. 별도의 요금이라는 거 저 그때 체크를 안 했는데 하나만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약 택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요금을 적용한다라는 정도
그렇죠. 아무래도 다량으로 계약을 하니까 좀 나중에 이제 우리 우편물 요금과 관련해서 감액 그런 것들 관련해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별도 요금이 적용되고 주기적으로 픽업을 해준다. 자,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특히 이제 방문 소포 같은 경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창구 접속하는 것과 구분되게 부여한다는 것 좀 구별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험장에서는 자, 동일하게 뭐 부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우편물의 접수와 관련해서 접수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접수할 때 뭡니까? 써야 될 거 제대로 썼는지, 그 다음에 규격에 맞는 거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요금을 갖다가 더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규격에 맞게 썼는지 그런 것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잘못 쓰면 보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 거부하면 접수 거절 할 수 있다. 접수 거절할 때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때문에 친절하게 해야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우리가 접수를 거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편물의 포장 검사는 여러분들 뭐 상식선에서 보시면 되고, 다만 독곡물이나 위험물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 꼭 반드시 위험물이라고 이렇게 자,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 특히 수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발송인의 자격하고 성명을 갖다 반드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독극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 같이 섞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독극물은 함께 포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그 지난 2016년도 문제에서는 진짜 그냥 대놓고 이거 그대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모의고사 하나 올려드린 것처럼 그 케이스 문제로 그렇게 좀 풀면 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신 등 의사 전달물과 소형 포장 우편물의 어떤 규격이 다르다. 특히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딱 그 크기 35cm를 기준으로 그렇게 나눈다라는 거 정확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모르신다고 자책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흐름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 그 관련해서 등기, 자, 등기라는 것은 아까처럼 과정을 갖다가 기록하는 거고요. 다음 손해배상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된다. 그래서 등기를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되니까, 자, 우리 아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아까 2kg, 20kg 이렇게 나눴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등기 역시 마찬가지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은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등기 취급의 대상은 여기 쭉 나와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시면 다 이런 것들은 등기 취급의 대상이 된다. 의외로 등기 취급의 대상 여러분 이게 나름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이런 이렇게 총소를 갖다가 한 다음에 이제 각 칙으로 계속 하나씩 배웁니다. 그 다음에 계약 등기 우편 제도라는 등기를 갖다가 계약을 한다네요. 그래서 별도 계약을 갖다가 체결해 가지고 등기를 보내는 방법. 그래서 우리 구분하는 거 요 표가 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맞춤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 대상과 관련해서 통상 기본 우편 요금의 10배를 기준으로 자, 이게 바로 일반형, 그다음에 10배 이상인 경우 맞춤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취급 대상을 갖다 여러분들 꼭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한 번, 자, 숫자도 중요해요. 한 번 발송할 때 1회 500통 이상 이고, 그 다음에 월 10,000통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맞춤형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형 같은 경우는 자, 무게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지만 그 맞춤형 같은 경우는 표준 요금을 적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 취급, 자, 보험 취급이라는 거, 보험이라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다친 만큼 돈을 받는 게 보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보험을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보험을 갖다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언제 큰 돈이 나갈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다친 것만큼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역시 보험 취급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보험을 갖다가 이렇게 보험 취급을 갖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어떤 배상액을 자, 우리 표기 금액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네 가지. 첫 번째가 통화 등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품 등기, 유가증권 등기, 그 다음 안심 소포 해가지고 네 가지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섞여서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통화 등기와 관련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현금을 갖다가 직접 배달하는 게 바로 통화 등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액 송금 제도, 당연히 너무 큰 돈은 좀 무리가 있을 거고, 특히 외국 통화는 안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국내 통화에 한한다라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0원 미만의 단수는 다 적용 안 합니다. 뭐 5원 넣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품 등기 관련해서 물품도 여러분들 자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품 등기는 되게 소형 포장물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 그래서 뭐 기금속이라든지 보석 아니면 또 크기에 비해서 되게 크기는 작은데 가치가 있는 것.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주관적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들 객관적 가치는 전혀 없는 자 어떤 낙서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라도 나에게는 뭡니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는 물품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품 등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10원 이상 300만 원 이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심소포는 가액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심소포 같은 경우는 10원이 아니라 100원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해가지고 좀 가액 좀 차이 좀 그렇게 보시고 그 물품 가액 같은 거는 여러분들 누가 보내는 사람이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험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 손상이라 생기면 그 보내는 아까 표기 금액만큼 우리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유가증권 등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험 등기 봉투에서 넣어가지고 뭐 특히 2천만 원 이하라는 정도만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다만 유가증권이 이제 다 사용됐거나 기프트 카드 같은 거 다 사용된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뭘로 보내라? 물품 등기로 보내라. 물건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심소포. 안심소포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물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논점이 되는 게 그 기준품 같은 거, 그 보석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물품 등기로 보내고 저기 부패하기 쉬운 거는 너무 높게 도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튿날까지 도착 가능한 지역에 한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치급과 관련해서 내용 증명인데요. 내용 증명은 뭐 세부 증명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내가 어떤 내용의 사실을 언제 발송하였다는 것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지 어떤 법률적 효력이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후일 재판에서 증거로서 어떤 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내용 증명 보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배달 증명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 뭐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발송인한테 당신이 보냈던 거 잘 도착했습니다라는 거 역시 배달 같은 거 알려주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등기 우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우편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배증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특급 취급과 관련해서는 당일 특급, 이길 특급이 있습니다. 근데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다 보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길 특급 같은 경우는 우리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지만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자 관할 그쪽 사정을 잘하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그런 우체국에 한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 아까 도착 시간은 아까 봤지만 20시 그 다음에 접수한 다음 날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밖에 부가 취급이라고 해서 특히 특별 송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무조건 민사소송법,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절차,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서류를 갖다가 배달할 때 그때 이제 보면 그 보내는 게 바로 특별 등기입니다. 특별 송달입니다. 특별 송달. 특히 이제 특별 송달 같은 경우는 물건을 갖다 넣을 수는 없고, 거기 보면 이제, 그쵸. 거기 보면, 통상 우편물, 그죠? 소포가 아니고 통상 우편물에 하나에 취급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로 이제 법원간에 소장, 뭐 이런 것들, 뭐 고소장, 소장 이런 서류겠죠. 그런 것들이 주로 배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민원 우편이라는 거, 민원 서류를 갖다가 대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발급받아가지고 보내주는 건데, 자, 이때는 우리 좀 체크를 하실 게, 그 우편 요금하고 수수료 같은 거를 미리 동원해 미리 받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민원 우편 같은 경우도 빨리 배달해야 되는데, 당일은 너무 빡세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길 특급에 따라서 신속히 송달한다라고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길 특급, 당일 특급 뭐 이런 것들은 지방 관할 우정청장이, 뭐 정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한다면 여기는 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민원 서류에 한정해서 취급한다. 모든 민원 서류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요런 민원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 우편에 취급 대상이 됩니다라고 고시하는 거, 그런 것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금 교환 같은 경우는 물건 보내주고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IT 발달로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한 거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이 워낙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금 교환이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일단 여기 취급 대상과 관련해 가지고 물건을 갖다 보내야 돼요. 근데 상품의 견본, 모형 이런 거는 대금 교환이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금 교환의 어떤 취급 금액, 너무 고액은 안 되니까 이게 원래는 100원 이상 50만 원 이하였어요.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50만 원 X라고 하나 쓰십시오. 왜냐면은 작년에 공고 날 때까지만 해도 100원 이상 50만 원 이하인데 공고 나고 난 다음에 시험 치기 직전에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바뀌어가지고 수정 공고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가 바로 대금 교환 범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누의 시를 갖다가 대금 교환으로 접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붉은 글씨로 잠종, 보관 3일 이런 식으로 좀 눈에 띄게끔 그렇게 쓰라라는 정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착불 배달, 착불이라는 것은 수취에게 우리 요금하고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을 받는 겁니다. 근데 착불을 갖다가 딱 보냈어요. 근데 수취인이 그것을 받지 않아 가지고 다시 발송인에게 반환됐을 때, 그때 반송됐을 때, 자, 원칙적으로 발송인에게 이제 우편 요금하고 수수료를 징수를 하는 게 원칙이겠죠. 원래 수취인에게 받았어야 되는데, 다만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맞춤형 계약 등기 관련해서는 자, 뭐만 받는다? 그렇죠. 우편 요금만. 그러니까 수수료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우편 요금만. 자, 맞춤형 계약 등기에서는 우편 요금만 발송인에게 징수한다라는 거, 요 문구는 꼭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제 보셔야 될 게 그 밖에 우편 서비스인데, 제가 우체국 쇼핑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그 우체국 쇼핑 여러분들 그 우체국 가다 보면 어떤 책자 같은 거 여러분들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각 지역 특산물들 있잖아요. 저도 군에 있을 때 그 군대 내에 그 우체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괜히 막 그 군대 있을 때 그냥 명절 다가오고 이러면 마음이 싱숭생숭 하면서 우체국 특산물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아마 고향 가고 싶다. 그리고 할머니 뭐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체국 쇼핑 그 관련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 그 범위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거 굵은 글씨 정도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우체국 쇼핑과 관련해서 우체국 쇼핑을 다루는 거는 대기업 제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 지역 특산물도 있잖아요. 전국 특산품하고 이제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가 어떤 팔로를 갖다가 개척해내주는 어떤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 특산품, 다음 우체국 꽃배달, 꽃배달 요즘 맞죠? 요즘 노래가 막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생활마트, 그 다음에 B2B. 자, B2B, 그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기업 간에 서로 이렇게 거래를 연결해 주는 걸 말합니다. B2B. 그 다음에 제철식품. 그 다음에 전통시장, 뭐 이런 것들 굵은 글씨로. 그래서 우체국 쇼핑에는 이 정도의 어떤 범위가 이렇게 늘어났구나 정도만 확인을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자우편 서비스, 뭐 이제 오늘날 워낙 이제 IT 발달하면서 전자우편 서비스, 자, 이런 게 활성화됐는데 잘 보세요. 전자우편에서 여러분들 논점이 되는 거는 보세요. 고객이 우편물의 내용물과 발송인 수신의 정보를 전산매체에 저장하여 자 보세요. 우체국에 접수, 여기다 갈로로 하나 씩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뭐 하는 거,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내용물을 출력하고 봉투 제작 등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해서 주는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일일이 글씨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뭡니까? 타이핑 이렇게 쭉 쳐가지고 거기서 우체국에서 뭡니까? 출력해가지고 다 발송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자, 접수가 여러분들 보세요. 인터넷 우체국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나름 뭐다? 우체국 창구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서 우리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류에는 봉함, 작은 봉투, 큰 봉투, 그다음에 접착, 그다음에 그림 엽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취급 방법에 따라 일반, 등기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취급 방법에 따라 일반, 다음에 등기 우편 나눠지고 반송 불필요, 여기도 한번 좀 있네요. 반송 불필요라는 것은 자, 이거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 가끔씩 여러분 우편 딱 받아보면 반송 불필요 이런 문구가 적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송 불필요. 그래서 우리 전자우편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그 서비스들 이 세 가지 내용만 보시면 돼요. 내용 증명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전자우편 서비스로 내용 증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등기,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계약 등기 가능하고, 그 다음 안에 좀 더 고급스러운 한지, 내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자우편 서비스에 이런 세 가지 정도는 부과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우편 서비스의 어떤 기타 서비스로 자, 보시면 동봉 서비스라고 있는데 동봉 서비스. 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동봉. 동봉이라는 것은 뭡니까? 안에다가 뭘 집어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동봉 서비스는 자, 봉함식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봉함. 봉함이라는 것은 안에다가 넣고
닫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봉함식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 내용문 외에 다른 인쇄물을 추가로 동봉, 그러니까 다른 걸 더 추가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동봉 서비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 자 기억을 하십시오. 별도의 수수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봉 서비스는 반드시 우체국 창구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아까 우리 전자우편 서비스는 여러분 우체국 창구, 인터넷 우체국 둘 다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동봉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 우체국은 허락 안 됩니다. 서비스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별도의 수수료 내야 된다라는 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맞춤형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밑줄 주십시오. 다량으로 발송할 때 자, 어떻게 봉투의 앞뒷면이나 그림 옆에 뭐라는 거, 로고나 광고 문안 이런 것들을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봤지만 전자우편 서비스와 관련해서 논점이 될 만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위주로 찾는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접수 같은 경우 인터넷, 우체국 창구 다 기억을 하시고, 부과할 수 있는 서비스 3가지, 내용 증명이라든지 계약 등기라든지 한지 그런 것들 좀 보시고, 특히 이제 기타 서비스와 관련해서 동봉 서비스는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 가능하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타 부가 서비스로서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 언제 거를, 그렇죠. 토요일자 발행, 토요일 오늘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자 아침 신문이랑 금요일자 발행하는 어떤 저녁 신문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그 월요일 날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사가 토요일자, 월요일자 신문과 함께 봉황한다. 자, 요건 체크를 하시면 뭐다? 요금을 각각 정해서 돈은 그냥 한 번에 2개 다 그냥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2개 보내더라도 요금은 둘 다 받겠다라는, 요금은 각자 적용하겠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모사 전송 우편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제 우체국 가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팩스. 급하게 팩스 보내야 될 때 제가 있던 곳에 앞에 우체국이 있다 보니까 그 팩스 좀 많이 보냅니다. 근데 팩스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팩스를 갖다 여러분들 보내주는 대신에 어떻습니까? 요금을 지불하면 되겠죠. 그래서 취급 대상은 서신, 서류, 도화 등 내용을 한 통상 우편물. 당연히 팩스를 갖다, 물건을 갖다 팩스를 못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계약서라든지 여러분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거 막 보내달라고 할 때 거기 가서 보내달라고 좀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금 딱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A4 규격에 딱 맞게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보세요. 검은색이나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다만 발신 수신 시 원형 그대로 재생이 곤란한 칼라 통신문은 취급을 하지만 불이익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검은색, 파란색만 접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칼라 이것도 팩스로 보내주기는 보내줘요. 근데 딱 그럴까요? 이거 제대로 안 가더라도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 거절한다 이건 아니에요. 칼라 그 인쇄물도 접수는 한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어디? 우체국에서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 우편 취급국 취급 안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팩스는 우편 취급국에서 취급을 안 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광고 우편 엽서. 자, 나름 광고 우편 엽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집에 좀 나름 좀 의미 있는 문제를 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심심해 가지고 막 이것저것 꼬아서 막 내본 적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광고 우편에서 저하고 그 문제 하나 풀어보시면 광고 우편 엽서는 뭐 평생 잊으시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광고 우편 엽서, 여러분들 보시면 엽서 같은 거 이렇게 받아보면 막 이렇게 무슨 로고, 회사 로고라든지 어떤 뭐 상품명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광고 이제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는 우편 엽서에 광고를 실어서 광고주가 원하는 지역에서 판매하는 제도다. 여러분들 광고주 입장에서는 많이 찍어서 많이 뿌리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뭐 지역 어떤 판매처가 어떤 지역에 어떤 편중되어 있는데 그걸 전국에 다 뿌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효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발행량과 판매 지역이라고 되는데 요거 여러분 묶어서 별표 좀 치시고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전국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국에 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뿌린다고 전국에 뭐 다 뿌리는 건 아니고, 자, 최소한 4개 이상의 광역 단체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판이라는 것은 4개 이상의 광역 단체.
4개 이상의 광역단체. 그 다음에 그러면 지방판이면 뭐 여기 서울이면 서울 하나 이런 식으로 4개 이상이니까 3개 이하, 그렇죠? 3개 이하의 광역단체에 뿌리는 걸 바로 이제 지방판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판 숫자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20만 장에서 300만 장까지. 자, 여기 보시면 20만 장에서 300만 장까지. 자, 지방판 같은 경우는 5만에서 20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 수원, 용인, 서울, 대전 이렇게 광고편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고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뭐 숫자는 생각하지 말고 전국판일까요? 지방판일까요? 전국판, 전국판. 지방판. 지방판. 그렇죠. 지방판. 두 손 크게 드십시오. 제가 기억하게. 자, 지방판. 자, 그랬잖아요. 4개 이상이 무슨 단체를 했습니까? 광역단체라고 그랬죠. 수원이라든지 용인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 내에 소속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서울, 대전, 광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3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판은 4개 이상의 광역단체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4개 이상의 광역단체.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뭐 지방판 요거 하면 되면 지방판 광고 우편 엽서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도 나만의 우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나만의 우표는 개인의 사진, 그죠? 기업의 로고, 광고 등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우표를 인쇄할 때 비워놓은 여백에 인쇄해가지고 신청 고객에게 판매하는 맞춤형 우편 서비스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기념일 이럴 때 주로 이용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저기 나만의 우편은 뭐 여러분들 이쁜 그림 같은 거 그냥 쓰는 것도 좋지만 함부로 쓰면 요즘 저작권 이런 거 걸릴 수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사용 권한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된다. 뭐 자신의 사진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괜히 뭡니까? 짝사랑하는 친구 사진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자료가 타인의 초상권, 그렇게 딴 사람 얼굴, 그 다음에 지적 재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받은 사용 허가서나 사용 권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나만의 우표 관련해 가지고는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고객 맞춤형 엽서라고 하네요. 그 엽서가 여러분들 정말 보기 힘들죠. 그렇죠? 옛날에 저희 뭐 비슷한 연배분들인데 우리 그 학창 시절 때는 엽서를 갖다가 저도 많이 보내는 세대는 아닌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라디오 사연 보낼 때 있잖아요. 그 엽서 같은 거 보니까 TV 같은 데 보면 막 이 많은 보따리에다가 막 엽서 막 전국에 있는 애청자들로부터 어떤 엽서를 갖다가 막 받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중학교 때 그 담임쌤한테 편지를 보낼 때 담임쌤께서 엽서로 이렇게 답장을 그렇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자 요즘은 그렇게 엽서를 많이 쓰질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우리 소음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내용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자 우편 엽서 앞면에 자 체크를 할게요. 앞면의 왼쪽 기본형은 앞면의 왼쪽 앞면 왼쪽이다라는 거 앞면 왼쪽.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뒷면, 앞면은 왼쪽, 뒷면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해가지고 신청 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엽서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보내는 사람 있고, 원래는 여기 내용물을 여기 쓰기도 하고, 뒤쪽에 쓰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고객 맞춤형 엽서에서 뭐, 원하는 로고라든지 그림 같은 건 어디다가? 여기, 앞면에는 왼쪽 또는 뒷면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왼쪽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앞면은 오른쪽이 아니에요. 왼쪽이나 뒷면한 곳에 원하는 내용을 인쇄해서 보내는 거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면 왼쪽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는 경우, 그러니까 글도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장 이런 거 보낼 때는 뭐다? 여기다가 그냥 뭐 누구 뭐 이렇게 뭐 관련되는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내용을 갖다가 희망하는 고객에 하나요. 발송인이나 수취인, 주소, 성명을 갖다가 함께 인쇄도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본형입니다. 자, 일단 기본형 더 기억을 하십시오. 기본형.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부가형을 보세요. 마찬가지 우편 엽서 앞면에 왼쪽과 뒷면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여 신청 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잘 보세요. 희망하는 고객에게만 뭐까지 한다?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성명, 통신문까지 함께 인쇄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줄 수 있다? 발송까지 대행해 주는 게 바로 부가행입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발송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저기 부가행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인쇄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뭐까지 대행해 준다? 발송까지 대행을 해준다라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축하카드, 뭐 축하카드는 뭐 여러분 안 보셔도 되고 다만 요거 보세요. 취급국을 포함한다. 여기다 밑줄 그으십시오. 그래서 우체국 축하카드는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접수가 가능하고요. 인터넷 우체국 고객 만족 센터인데 자 취급국 포함한다. 우리 아까 방금 봤던 우편 취급국에서는 다루지 않는 거 아까 하나 있었습니다. 계속 되새기세요. 뭐가? 그렇죠. 팩스하고 그렇게 꼭 좀 비교를 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상, 등기 통상 모두 가능하며 당일 특급 배달 증명, 상품권, 동봉 서비스, 예약 서비스 가능하다. 자, 3번 요거 좀 이렇게 음영 처리가 안 되는데 꼭 좀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우체국 축하카드 같은 경우는 등기로도 가능하다.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당일, 그렇죠. 당일 특급 배달 증명, 상품권, 동봉 서비스나 예약 서비스, 배달 서비스까지 모두가 3번에 꼭 좀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우체국 축하카드는 그런 정도의 내용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실 게 인터넷 우표라고 되어 있네요. 인터넷 우표. 그 인터넷 우표라는 것은 자 보세요. 고객이 뭘 이용한다?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가지고 자 요금을 갖다가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체크하세요. 본인의 프린트해서 직접 출력하는 거예요. 우표를 갖다 본인의 프린트해서 직접 출력하는 거. 그게 바로 인터넷 우표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우체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결제하고 난 다음에 우표를 갖다가 직접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 좀 꼭 좀 체크할게요. 우표, 인터넷 우표는 고객의 편의 제공과 위조 변조를 방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면 반드시 뭐까지 같이 쌓인다? 수취인의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 수취인의 주소가 반드시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 건 뭐다? 인터넷 우표. 이렇게 역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취인의 주소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인터넷 우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자 일반 통상, 등기 통상 다 가능한데 자 등기 통상은 체크를 할게요. 이길 특급, 당일 특급 아닙니다. 이길 특급 가능하다. 이길 특급 가능하고 그 다음 밑에 것도 되게 중요하죠. 특히 인터넷 우표 같은 경우는 자 소포, 그다음에 국제 우표물에 대해서는 인터넷 우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고 확인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금 파트는 조금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